732년 9월 중국 산동반도 당나라 등주 앞바다에 병사로 가득 찬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단순한 해적 같아 보였던 이들은 사실 발해의 군대였죠. 이 군대를 이끌고 있던 발해 장수의 이름은 장문유. 그는 발해의 제2대왕인 무왕 대무예의 명령을 받고 당 공격에 나섰습니다. 전투는 발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등주를 지키던 당의 지휘관 위준이 전사할 정도의 큰 승리였죠. 개선 장군 장문유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막대한 포상을 기다리면서 귀국길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발해는 왜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당을 선제 공격한 걸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었던 7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698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당은 처음에는 발해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란이 돌궐 제국에 복속되어 요서 지역의 통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당이 발해를 공격하기 힘들었죠. 발해는 당과 대립하던 돌궐 제국과 교류하고 남쪽의 신라에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거란, 해와 같은 북방민족과도 활발히 교류하는 적극적 외교를 통해 대외적 안정을 확보해 나갔는데요. 당시 거란을 물리치고 영주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당은 결국 발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해 역시 국제관계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요. 그 결과 713년 당과 발해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었습니다. 발해는 당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719년에 즉위한 무왕 대무예는 발해의 동북쪽에 있던 말갈족을 복속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말갈족들이 순순히 발해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세력이 강했던 흑수 말갈은 발해의 세력 확장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당과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당은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발해는 당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도 돌궐 제국과의 국교를 단절하지 않고 교섭을 이어나가는 독자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은 이러한 발해를 때마침 접근해온 흑수 말갈을 통해 견제하려고 한 거죠. 당연하게도 발해는 이러한 당과 흑수 말갈의 연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해는 우선 흑수 말갈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의 동생인 대문예를 총대장으로 삼아 공격군을 파견하기로 했죠. 흑수가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당의 관리를 요청하였으니 이는 필시 당과 통모하여 우리를 앞뒤에서 공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문예가 흑수 말갈 공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결국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무왕의 경로를 피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무왕의 분노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무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배신자 대문예를 송환하거나 처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은 대문예를 멀리 영남으로 유배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발해의 사신을 당에 머무르게 해서 무왕을 속이려 했습니다. 문예가 멀리서 귀순해 왔으니 의리상 죽일 수는 없다. 지금 영남으로 유배 보내어 이미 떠났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됩니다. 무왕의 강력한 항의에 당은 결국 대문예를 잠시나마 유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밀을 누설한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과 함께요. 그 결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갔던 양국 관계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얼마 후 당현종이 발해 무왕에게 보낸 편지 한 장이 발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침략할 수도 있다는 은근한 협박을 담은 이 편지는 당이 발해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건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730년 5월 요서 지역에서 거란의 가돌간이 해족과 함께 당의 반기를 들었는데요. 반란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당은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해 반란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요서 지역에 다시 당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죠. 현재 보이는 당의 태도 변화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봐도 좋을 텐데요. 요서 지역이 당과 발해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완전히 당에게 장악되는 것은 발해가 결코 바라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발해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거란과 해,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던 돌궐 제국과 함께 반당 연합의 일원으로 반당 전쟁에 나서는 길을 말이죠. 장문유가 이끄는 발해 수군은 압록강을 따라 내려와 요동반도 남단에 이르렀다가 묘도 열도를 거쳐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기습을 당한 당은 이듬해인 733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문예를 보내 발해를 공격하게 하는 한편
신라에도 요청하여 발해 남쪽을 공격하게 하는 협공작전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발해는 그 후 벌어진 마도산 전투에도 참가하여 반당 연합군의 큰 전력이 되었는데요. 당에 대항하여 돌궐제국과 거란, 그리고 발해와 신라까지 참전한 이때의 전쟁은 말 그대로 동북아의 주요 국가가 모두 참전한 국제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당 연합군의 기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해의 참전 이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당은 거란 내부의 권력 투쟁을 이용해 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는데요. 먼저 가돌관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과절을 부추겨 가돌관과 그 무리를 죽이고 당에 투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반당 연합군의 주축이었던 돌궐제국의 비가가한이 죽으면서 돌궐제국의 쇠퇴가 시작되었고 신라 또한 단독으로 발해 공격을 시도하려 하고 있었죠. 이처럼 국제 정세는 반당 연합군에 가담한 발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기억하시나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여기서 발해는 놀랍도록 유연하고 능동적인 외교수를 발휘하여 위기를 돌파합니다. 당과의 화해에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736년 발해는 당의 포로를 송환하고 당은 억류하고 있던 발해의 사신을 방면합니다. 발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 거란과 돌궐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눈치챈 발해가 능동적 외교전에 나선 결과였죠. 이후 두 나라는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린 발해를 해동성국이란 단어로 기억합니다. 바다 동쪽 융성한 나라란 뜻이죠. 그 말 그대로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손꼽히는 넓은 영토는 물론 발달한 문화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발해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 혼란스러웠던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에서 신생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발해가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는 냉혹한 국제 관계를 직시하고 유연하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국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한 오늘날 동북아의 정세 속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길의 이정표는 8세기에 발생한 동북아 국제전에 대처한 발해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